김수민의 뉴스 밑장. 네, 지난 녹음을 끝으로 3인조의 녹음은 격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비는 날들이 생길 것이고 지금 이렇게 하는 식으로 혼자 녹음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 앞으로 많이 해야 될 텐데 이게 좀 언론의 사정 저는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로 뭐 서울시장에 누가 나가니 어디 지사에 누가 나가니 이 얘기로 시간을 때울 것이고 지방선거 때 뭐가 논의되어야 되며 지방선거라는 선거의 특징은 뭐냐 그리고 지방의원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선거하는 거잖아요. 지방선거가 이게 그냥 대선 비슷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해야 될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방송 전파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굉장히 적을 거다. 그리고 앞으로 새 정부 출범해야 되고 인사청문회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답지 않은 지방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사상 가장 지방선거답지 않은 지방선거가 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는데 뉴스 밑장은 그나마 그게 아닌 얘기를 할 수 있는 언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바로 담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예고를 해드렸지만 지방선거에서 좀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보려고 합니다. 추천 내지는 지지 후보, 우수 정치인 선정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의 준정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명칭을 공부했었죠. 단체 명칭 어떻게 지을 것인지 여러분들 또 아이디어 부탁드리고 또 무슨 일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건의들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혼자 녹음하는 편을 통해서 평론가로서의 소회, 이번 대선이라든지 최근 몇 년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소회도 밝히고 또 다른 게스트도 조금 출연을 시켜서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해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급한 이슈가 생겨서 오늘은 지방선거 얘기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주제 선거제도를 다루겠습니다. 선거제도는 선거제도 그 자체가 정치예요. 정치의 모든 것입니다. 제가 쓴 이북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이북이죠. 다당제와 선거제도 이거 딱 검색해보면 바로 나올 거예요.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누구나 무료로 PDF 파일을 다운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서 제가 책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거제도는 정치의 모든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를테면 다당제가 되려면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땡! 이거 틀린 거고요. 다당제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선거제도가 바뀐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제도는 어떤 일을 일으키려고 하는 동력, 원인인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난 흔적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보면 그 체제의 정치가 보인다 라고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 지금 국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주제를 오늘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민주당이 정치개혁 방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그것도 대선 막바지에 내놨던 방안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 지방선거가 당장에 다가오고 있으니까 지방선거제도 개혁 얘기를 하고 있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한국의 기초의원, 광역의원은 아니고요. 기초의원, 뭐 일반 도에 있는 시라든지 또 군 그리고 광역시라든지 특별시에 있는 구 이쪽의 시군구 의원, 기초의원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중선거구제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중선거구가 뭐냐?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것, 복수의 사람을 뽑는 것을 중선거구제라고 합니다. 한 명만 뽑는 것을 소선거구라고 하고요. 소선거구냐 중대선거구냐 뭐 중선거구와 대선거구의 기준은 또 뭐냐 이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뭐 아주 편의상으로는 5명 이상 뽑으면 대선거구제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대선거구라고 했을 때는
취지가 중선거구는 뭐 2명 이상 조금씩 더 뽑는다 이거라면 대선거구는 굉장히 권역으로 크게 나눠 가지고 뽑는다라는 의미가 좀 강합니다. 어쨌든 2명 이상 뽑는 제도를 다 싸잡아서 중대선거구제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한국의 공직선거 중에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는 선거 분야는 기초의원이 유일합니다. 근데 개념을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중대선거구제냐 비례대표제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 사이비입니다. 이렇게 떠드는 애들은 걸러내시면 됩니다.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비례대표는 선출 방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당락을 가를 것이냐에 대한 얘기고, 누구까지 당선시키고 누구까지 낙선시킬 것이냐에 대한 얘기고, 중대선거구제는 선출 인원에 대한 얘기예요. 비례대표라는 것은 여러 의석을 정당 지지율에 맞게 비례해가지고 나눈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다면 비례대표 그 자체가 중대선거구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국회의원을 이제 전국구 비례대표를 뽑죠, 한국은. 전국구 비례대표에서 이제 지금 몇 명입니까? 43명인가요? 나도 갑자기 헷갈리네. 그 정도를 뽑는데 그 사람들을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보고 선출을 하는 셈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일종의 중대선거구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역구 자체를 중대선거구제로 뽑는 거는 그런 비례대표 빼면은 기초의원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또 다른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걸르면 됩니다. 선진국에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거짓말입니다. 네, 없다고요? 없다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선거구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이 소수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민주당은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는 그 얘기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의 한국의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가 2명 뽑는 선거구도 있고 3명 뽑는 선거구도 있고 4명 뽑는 선거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2명 뽑는 선거구에서 4명, 2 내지 4를 3 내지 5로 바꾼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거를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고 있죠. 일단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오래전부터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선거구제 개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러면은 문제점이 뭐냐? 일단 민주당은 이 왜 논의를 이제 시작하냐고. 올해 6월에 지방선거가 있다는 거는 예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작년에는 했었어야지, 이걸. 그게 선거 때, 대선 때 안 되니까 다당제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표라도 받기 위해서 급하게 꺼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 선거용으로 꺼낸 거 아니다라고 입증하고 싶으니까 지금 추진하는 거죠. 근데 자, 늦게라도 추진하는 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작년에 왜 안 했냐고. 그래야 여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도 압박을 하고. 그거 왜 안 했냐고요, 작년에는. 자, 그리고 요번에 2 내지 4로 돼 있는 이 선출 인원을 3 내지 5로 선거법을 바꾸는 작업이 실패할 경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하느냐? 현행 제도 하에서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하느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선거구고 그 선거구에서 몇 명 뽑는지 이거를 확정짓는 것. 기초의원 중선거구 선거구 획정을 확정짓는 곳은 광역의회입니다. 자, 2018년 지방선거 결과 전국에서 대구, 경북 빼고 나머지 지역은 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어요. 부산, 경남도 다수당입니다. 그렇죠? 이거 확인해 보세요. 맞을 겁니다. 그럼 광역의회에서 이거를 추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인 선거구를 없애면 된다. 없애고 다 개편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민주당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2018년 지방선거를 보죠. 이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담합을 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결과 전국 광역의회는 뭐 이 지역은 민주당이 다수파, 저 지역은 국민의힘이 다수파 이건데, 공통적으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느 쪽이 지방의회 다수파든 광역의회에서 벌어졌던 일들은 뭐냐?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2인 선거구를 많이 만드는 쪽으로, 4인으로
시민사회라든지 전문가들이 4인으로 획정해 놓은 거는 2 더하기 2로 쪼개가지고 2인 선거구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결과가 그거는 2018년 지방선거 직전도 아니고 그전에도 그랬어요. 계속 양당에서 그렇게 짬짬이를 해오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2인 선거구가 왜 나쁜지는 오늘 계속해서 2편에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말씀을 드리면 원래 있었던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안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가지고 광역의회가 통과를 시키고 또 수정을 하거나 하는 거거든요. 자, 그 2018년 지방선거에 광역시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계획안을 내놓은 거를 전국적으로 합산을 해보면 자, 2인 선거구 481개, 3인 선거구 437개, 4인 선거구 67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느냐? 광역의회 심사를 거치면서 의결되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자, 2인 선거구는 481개 만들려고 계획안이 나왔었는데 이거를 광역의회들이 481개를 592개로 만듭니다. 확 늘리죠. 그리고 3인 선거구제는 437개 만들려고 했는데 415개로 좀 줄여버려요. 그리고 4인 선거구를 67개 만들려고 했는데 4인 선거구를 28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2인은 늘리고 원래 만들려고 했던 계획안보다 2인은 늘리고 3인은 좀 줄이고 4인은 확 줄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2인 선거구를 만드는 양산하는 과정을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카르텔이 만들어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국 대다수의 지방의회, 광역의회 다수파인 민주당이 이번에 획정을 할 때 선거법을 개정하지 못하더라도 2인 선거구를 없애버리면 돼요. 그렇게 통과를 시키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2인 선거구 2인 선거구를 없애는 걸 반대하고 있는데 자, 오늘 2인 선거구가 왜 악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인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소선거구제가 전 세계적 상식이 아닙니다. 자, 소선거구를 실시하고 있는 정치 선진국 몇 가지를 들어볼게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입니다. 뉴질랜드, 캐나다 들어가죠. 오, 졸라 많네. 이 나라들이 다 소선거구제면 소선거구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할 수 있겠죠. 아, 일본도 들어갑니다. 자, 근데 조금 더 살펴보면 프랑스는 결선투표제가 있어요. 소선거구제인데. 결선투표제가 있어서 단순 다수제는 아닙니다. 절대 다수제라고 하죠. 결선투표나 선호투표를 실시하면. 호주도 선호투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하고 독일 이쪽은 지역구는 소선거구로 뽑지만 보정의석, 우리나라로 치면 전국구 비례대표죠. 이걸 엄청 들여가지고 결과적으로 총의석은 지지율하고 의석수를 최대한 비례시켜서 맞춰줍니다. 결국엔 남는 나라가 미국, 영국이죠. 미국, 영국은 비례대표 하나도 없이 모든 국회의원을 N빵 해가지고 지역을 N개로 만들어서 한 지역에서 한 명씩 뽑습니다. 이 제도는 왜 채택됐느냐? 낡은 제도예요. 민주주의 처음 시작할 때 제도입니다. 미국, 영국이 민주주의 처음 시작한 국가들이죠. 그 왜 이렇게 국회의원을 뽑았느냐? 자, 국가가 무르익지 않았어요. 의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호족과 같은 세력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럼 제일 좋은 게 뭡니까? 그 지역에서 한 명씩 대표자로 보내세요. 국회로 보내세요.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소선거구제입니다. 이 앞서 나가는 선거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덜 여물었을 때,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때 지역에서 그냥 한 명씩 보내세요. 그리고 그렇게 지역에다가 얘기를 하면 그 지역에 있는 호족들, 토호들, 이 사람들은 좋아하죠. 왜? 그 한 명이 자기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자기가 승인한 사람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프랑스의 장조레스라고 하는 걸출한 진보 정치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결국엔 이루지 못했지만 필생의 정치 어떤 성과로 이루려고 했던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고 이 사람이 비례대표제에 앞장섰습니다. 그 논의에. 물론 도입은 프랑스의 비례대표제 도입이 안 되지만 왜 그러냐면 지역의 약자들이 그 지역구에서 뽑히려면 한 명만 뽑아가지고는 뽑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인 거죠. 한 명만 선출한다. 그 지역에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한 명만 선출한다라고 하는 거. 이건 지역 대표를 선출한다는 개념인데 자,
의회는 그 지역 전체, 그러면 국회로 치면은 국가의 대표를 뽑는 거예요. 국가의 대표를 뽑는 의회를 지역 대표를 한 명씩 뽑아가지고 뭉치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아주 연방적인, 그러니까 국가로서의 결속력이 떨어지는 체제면 모르겠어요. 자, 근데 지금은 뭡니까? 교통과 통신이 발달을 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역에서 대표를 한 명씩 뽑아 올리는 것, 이거는 시대에 덜 떨어진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미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유럽의 국가들이 이 소선거구제를 버리고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게 되고요. 그 여러 명을 정당 지지율에 맞춰서 의석을 배분을 합니다. 이 제도로 바뀐 그 추세가 벌써 1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상식이, 소선거구제는 상식이 아닙니다. 이 낡은 선거제도다. 18세기적 관점, 19세기 정도 되겠다. 18세기는 좀 지나치다. 19세기적 관점의 제도인 거예요. 비례대표제가 20세기적인 겁니다. 21세기에 뭐 이거보다 더 나은 제도가 이게 뭐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미국, 영국이 선진국이니까 소선거구제 이러고 자빠져 있어요. 미국, 영국 내에서도 선거제도 바꿔야 된다는 논의 계속 나오고 있고 2019년 1월에 뉴욕타임즈에 미국의 그 셧다운, 자꾸 이제 대통령 쪽하고 야당이면서 국회 다수파인 쪽하고 이 예산 협상이 안 되니까 예산안 통과시키지를 못하고 시한을 계속 넘겨가지고 가는 이 셧다운이 왜 펼쳐지고 있느냐, 그리고 영국에서는 왜 브렉시트가 일어났느냐, 이 원인, 중요한 원인이 뭐냐, 승자 독식 선거제도고 그 선거제도로 만들어진 양당 체제 때문에 이 정치가 소모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과격하게 흘러가고 있고 비생산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즈가 2019년 1월에 진단했어요. 뉴욕타임즈 어디에 있는, 어느 나라에 있는 언론입니까? 미국이죠. 그러니까 그런 미국, 영국에서도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고 얘기가 나오고 그 개혁이라는 것이 방향이 비례대표제를 없애서 소선거구제로 가는 그런 개혁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선거구제에서 비례대표제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대선거구는 비례대표의 일환이라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는 나라가 어디냐? 대다수예요. 아까 얘기했던 나라들 빼고. 어디죠? 뭐 많아요. 네덜란드, 또 어디야? 아일랜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유럽 선진국에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독일 빼고는 지역구 의원도 비례대표고 중대선거구제로 뽑습니다. 이게 중대선거구제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신흥민주주의 국가들 있죠. 좀 뒤에 민주화가 된 나라들. 이 나라들 중에도 중대선거구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에 그게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은 왜 소선거구제가 됐느냐? 미국 영향이 컸죠. 미국 영향이 커서 미국이 사실 독일도 지역구가 패전 전에는 중대선거구제였거든요. 이거를 미국이 이거 그냥 소선거구제로 다 바꿔버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당시에 승전국이 미국, 영국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소선거구제로 바꾸면 양당 체제가 굳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관리하기도 더 쉬울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겠죠. 근데 독일에 있던 다른 정당들이 반발합니다. 당시 독일의 보수 정당에서는 소선거구제를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독일의 진보 정당에서는 반발해요. 그리고 진보 정당은 명분이 있죠. 이 사람들은 반나치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명분도 있고 비례해서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한쪽에서는 소선거구제 주장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절충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지율하고 의석수를 비례시키는데 지역구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씩 뽑는 소선거구제를 하자 해서 현재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된 거예요. 독일식 비례대표제도 굉장히 특수한 모델입니다. 지역구 의원보다 지역구 의원 아닌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최소 반인데 지지율하고 의석수를 메꿔주는 계산을 통해서 보정의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계산 과정에서 원래 기준이 됐던 의원 정수 있죠. 총 정원.
그보다 더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역구 없는 의원이 절반을 초과해 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기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절충형이고 혼합형 비례대표라고 학술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제도고, 그나마 이제 소선거구제를 실시하는 유럽 선진국 중에 예외 사례, 예, 대다수의 유럽 선진국은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 뽑습니다. 스웨덴 평균적으로 한 11명 정도 뽑아요. 한 선거구에서. 많게는 스웨덴 같은 경우는 36명까지도 뽑습니다. 네덜란드요? 네덜란드는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예요. 예,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입니다. 거기 국회의원 150명 정도 뽑는데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다. 예, 그래서 소선거구야말로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에 이제 조금 시범적으로 기초의원의 중대선거구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2명 내지 4명 뽑는 선거구가 도입이 되는데, 여기서 2명 뽑는 선거구가 또 말썽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실 이 2명 뽑는 선거구, 2인 선거구는 소선거구보다 더 나쁜 제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2인 선거구를 안 해봤느냐?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2006년 지방선거부터 실시가 됩니다. 근데 그게 처음이었냐? 아닙니다. 유신 시대 때부터 전두환 50 시대까지 국회의원 선거를 2명씩 뽑는, 한 선거구에 2명씩 뽑는 선거를 우리나라가 한 적이 있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2명씩 뽑으면 1당이 한 석, 2당이 한 석, 이렇게들 가져가는 식으로 답정너식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소선거구보다 더 나쁜 이유는, 소선거구는 그래도 승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하다가 보면은 우열은 가려져요. 마치 짜듯이 50대 50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뭐 55대 45라든지 52대 48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결과가 그래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1, 2당 간의 우열을 좀 가려지게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소선거구도 참조를 해야 되는 게, 소선거구는 아까 말씀드렸죠. 지역별로 한 명씩만 뽑기 때문에, 예를 들면 50% 지지율을 갖고 있는 정당이 각 지역에서 모두 50%를 얻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후보들은 40 몇 퍼센트 이하니까 50%의 지지율만으로 모든 의석을 석권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소선거구의 문제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하다가 보면 전국 지지율로는 A당이 1당이고 B당이 2당이라고 쳐요. 전국 지지율로는. 이게 하다가 보면 의석 수로는 거꾸로 될 수도 있습니다. A당이 지지율이 더 높은데 의석 수가 더 낮을 수도 있다고요. 영국의 기나긴 민주주의 역사가 있고 여러 차례 총선이 실시됐는데, 영국에서도 2번인가가 1당하고 2당이 지지율 1, 2당하고 의석수로 1, 2당이 바뀌어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좋은 제도냐고요. 소선거구제가. 아니죠. 근데 소선거구제보다 더 나쁜 제도가 2인 선거구입니다. 그냥 반똥가리씩 가져가는 거예요. 한쪽 당이 득표율, 지지율이 더 많이 나와도 그냥 반똥가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기 십상인 선거고. 자,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건 한국 사례인데, 자, 서울 지역이요. 서울 지역이면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어느 한 정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좀 경쟁이 일어나요. 자, 서울 지역에 제가 사는 은평구에도 있었던 일인데, 그 2인 선거구를 만들어 놨더니, 자, 각 당에서 한 명만 출마시키는 거예요. 2명 또 출마시킬 수 있죠. 2명 출마시켜서 2명 다 당선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당의 로망입니다. 거대 정당 입장에서는. 근데 이 경우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죠. 2명 뽑는데 2명 다 한 당에서 가져갈 거면 뭐할로 중선거구제 합니까? 다양한 대표자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영남이나 호남 같은 한 정당이 압도적 우위를 갖고 있는 지역에서는 2인 선거구에서 한 정당이 2석을 다 가져가 버리는, 소선거구로 했을 때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서울처럼 1, 2당 간의 경쟁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정당 입장에서 2명 내서 2명 다 당선시킬 수 없다라고 판단이 들면 한 명을 냅니다. 이게 게임 이론인데, 만약에 A당 입장에서, A당, B당이 거대 양당이에요. A당 입장에서 우리가 후보를 2명을 냈는데 저쪽 당에서 1명을 낸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2명 중에 1명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B당은
한 명을 내면은 그쪽으로 지지층 다 결집을 하겠지만 A당은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A당, B당이 있는데 B당이 후보 한 명 냈다 쳐요. 둘 다 한 지지율이 40%라고 칩시다. 그럼 B당은 40%다 가져가요. 한 명이. 근데 A당은 갈릴 거 아닙니까? 갈리면은 예를 들어서 25대 15로 갈렸다라고 쳐요. 뭐 20대 20으로 비슷하게 갈렸다 칩시다. 계산의 편의상. 그럼 나머지 20%를 어떤 제3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가져간다. 이러면은 A당이 지지율은 높은데 아씨 뭐야 우리 제3의 세력한테 밀려가지고 의석 2개 있는데 2개 중에 한 군데도 당선자를 못 냈네?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도 못 냈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어차피 한 당에 1명 당선될 거 1명만 그냥 공천하자 이렇게 계산이 떨어지면서 각 당에서 1명만 후보를 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 제3세력 입장에서는 야 여기 2명 뽑는데 거대 정당 2당이 1명씩 후보를 냈어. 그러면 그 둘이서 거대 정당 표 다 가져가면 이제 아무리 해도 안 된다 하면서 후보를 안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도 2명 뽑는 선거구에 후보가 2명만 거대 양당에서 1명씩 나와서 2명만 나와요. 그러면 한국의 선거는 경쟁률이 1대1 이하인 경우는 무투표입니다. 무투표로 끝나는 거예요, 선거가. 예. 이게 과연 바람직한 제도입니까? 소선거구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중선거구를 도입을 했는데 무투표로 당선돼요. 오히려 소선거구로 했으면 자리 1명인데 거대 양당에서 후보를 1명씩 다 낼 거니까 최소한 그럼 2명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경쟁률 2대1로 선거를 해보긴 해보겠죠. 근데 2인 선거구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경쟁률 2대2가 되면서 무투표로 당선되고 무투표 당선 진짜 쉬워요. 무투표로 당선되면 이제 후보자 입장에서 내가 이게 선거 당선이 된다고 해도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좀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해야 되겠다. 이것도 안 돼요. 왜냐면 선거 운동도 못 해요. 그냥 투개표 당일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 투표를 하느냐? 안 합니다. 투표 용지 자체가 없어요.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되면. 그러면 그냥 있다가 그냥 당선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 당선됐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이 무투표 당선 제도에 대해서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경쟁을 더 저하시키는 게 2인 선거구다. 이런 식으로 선거를 치르고 나서 의회를 구성을 하면 50대 50이 돼버리는 겁니다. 한쪽 당이 지지율이 더 높아도 50대 50으로 끌려가요. 그러면 50대 50의 의회에서 뭐가 제대로 결정이 되겠습니까? 자, 다당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의회가 50대 50이 되면 외나무 다리 위에서 만난 염소 2마리처럼 됩니다. 그렇게 뿔을 겨누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을 하고 과반을 만들려면 다당제가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근데 2인 선거구가 그렇게 다당제를 만드는 선거냐? 아니죠. 그냥 납작너십의 50대 55, 50대 50의 구도를 만드는 그게 바로 2인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거 도입할 때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을 했고 물론 여야 합의로 도입을 했던 거지만 애초에 2인 선거구를 뺐었어야 됩니다. 2인 선거구는 말도 안 되는 제도고 독재 정권 때도 여당이 기본적으로 반을 먹고 들어가기 위해서 만든 게 2인 선거구입니다. 한편으로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러면 나머지 반은 여당이 못 먹는 거 아니에요? 한국은 전국구 의석을 악용해가지고 여당 1당이 되거나 여당이 되면 그쪽으로 가산 의석이 붙는 쪽으로 이게 악용됐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여당이 과반 의석을 먹는 걸로 그렇게 제도가 짜여졌던 게 유신시대, 50시대 때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2인 선거구는 없애야 돼요. 없앨 수 없다면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회가 제대로 구성이 돼요. 답정너식 50대 50 구성이 아니라 아니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50대 50이면 50대 50으로 의회가 구성되는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닌데 지지율이 50대 50도 아닌데 예를 들면은 40대 30인데도 50대 50이 된다니까요. 나머지 40대 30 말고 나머지 30은 없어지는 거죠. 대표자를 내지 못하고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선거구는 최소한 3명은 뽑아야 된다. 3명을 뽑으면 크게 2가지 결과가 있을 수 있죠. 3명을 뽑는데 3석을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가져가려면 진짜 지지율이 그 지역에서 한 90%는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져가도 3명 중에 2명만 한 정당에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2대1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50대 50으로 짜이진 않죠. 그리고 조금 더 다원적인 결과로 간다면 1대1대1이 가능합니다. 1대1대1이 가능하고 그러면은 제3당 또 하나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제1당, 2당이 맞부딪힐 때 제3당이 결정권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혹은 제1당과 2당이 담합해가지고 주민들 사이의 의견이 반분됐는데도 1, 2당이 담합해가지고 막 통과시키는 게 국회도 많잖아요. 지방의회도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제3당 이하에서 뻗팅겨 보기라도 하는 겁니다. 예, 그 표로 1, 2당이 담합해버리면 제3당이 막을 방법이 표 대결에서는 없죠. 하지만 뻗팅겨라도 볼 수 있고 반대표라도 날려볼 수 있고 표결 전후로 해서 주민들과 함께 의회를 압박하는 운동을 할 수라도 있어요. 그 운동을 뭐 의원이 없어도 할 수 있지만 의원이 있으면 더 가열차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의원이 의회 안에 있으면 1당과 2당의 행태도 달라집니다. 이거는 제가 지방의회에서 스스로 제가 몸소 경험을 해보기도 했고, 왜냐하면 제가 구미시의회 활동을 했지만 구미시의회가 제가 2010년에 들어가기 전에는 독점의회였어요. 당장 2006년 지방선거 결과 구미시의원 23명 중에 22명이 한나라당 소속이고 1명이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갈 때는 한나라당을 달고 당선된 사람이 놀랍게도 과반이 안 되는 10명이었고요. 그리고 여타 정당 사람이 한나라당 아닌 다른 정당의 의원이 6명, 그리고 무소속 의원이 7명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유사다당제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독점의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1대1로 50대 50으로 갈리는 의회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유연하게 의회 운영이 가능을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소수파 의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많은 사안들을 관철시켰습니다. 그 구도를 활용해서. 예, 그게 가능한 것이 이제 다당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인 선거구, 소선거구는 여기에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다? 3인 이상은 뽑아야 된다. 그리고 현행 선거제도가 기초의원의 경우 2인 내지 4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3, 4인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 선거구가 커집니다. 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러면 한 선거구에 많이 뽑으면 의원도 확 불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2인 선거구가 4인 선거구가 된다면 2인 선거구 2개가 붙어있는 선거구가 하나로 통합되는 거겠죠. 자, 여기서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지역이 커버리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의원의 역할이 뭡니까? 의원은 그 지역 전체의 대표예요. 의원은 동장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구미시 인동동 진미동이라는 제 지역이 지역구였는데 꽤 큽니다. 여기 인구가 그때 한 8만 명? 그 유권자 빼고, 아니 그 유권자만 친 게 아니라 모든 그 거주 주민등록자들 기준으로 8만 명이 좀 넘었어요. 크죠? 근데 크다고 뭐 나쁩니까? 자, 어떤 동네 분들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 그리고 저를 찍어서, 의회 전체도 아니고 저를 찍었어요. 당신이 해결해 달라. 제가 처리를 못했습니다. 곧바로. 왠지 아십니까? 자, 제 지역구에서 고개 하나 도로로 넘어가면 다른 동네가 나와요. 양포동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양포동이나 인동동, 진미동이나 뭐 옛날에는 그 칠곡군의 인동읍, 인동면 뭐 이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구미로 편입됐던 지역입니다. 다 같이 강동으로 불려요, 구미에서. 뭐 지리적으로는 그 고개 하나 넘으면 되긴 합니다. 뭐 제가 그 지역에, 사실 그 지역에서 구미 불산 사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지역에서 터졌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지역을, 제 지역구도 아닌데 수시로 들락날락 했습니다. 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요. 4대 항공사 때도 제 지역구 아닌 쪽도 수시로 들락날락 했습니다. 왜? 중대한 문제니까. 자, 근데 그쪽이, 그것도 먼 데도 아니고 내 지역구 바로 옆 지역구인데 제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 문제를 처음에
저를 찍는 분들이 의회 사무국을 방문을 하는데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 거기가 김수민 의원 지역구가 아니라서 그쪽 지역구의 의원이 또 따로 3명이 있는데 그 누구 이쪽으로 연락을 해보시죠. 제가 의회 사무국 직원한테 왜 나한테 온 사람들을 딴 데로 돌리냐라고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 나한테 오셨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도 관여를 할 수 있겠죠. 제가 이거 서포트를 해 드릴 텐데 다만 그 지역 의원들한테 먼저 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참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자, 어떤 주민이 일이 있을 때 찾아가려면 자기하고 의견이 맞고 자기가 신뢰를 하는 의원한테 찾아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국회의원 찾으러 가는데, 예? 만약에 어떤 지역구에 무슨 공사, 이런 걸로 찾아가면 그 지역 의원을 찾아가면 되겠죠. 하지만 그런 일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구역에 관한 거였더라도, 아니, 바로 옆 동네 지역구 의원인데 뭐 이렇게 그렇게 어렵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주민들은. 근데 그런 문제 말고도, 예? 단순히 어떤 구역의 문제가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누굴 찾아갑니까? 찾아가면 상임위를 보고 찾아가거나 당을 보고 찾아가거나 평소에 자기가 좀 이렇게 자기 머릿속에 들어와 있던 의원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뭐 그냥 지역구의 의원 찾아가? 어떤 사람이 복합 쇼핑몰이라고 칩시다. 요번에 광주 지역에서 화제가 됐던 복합 쇼핑몰 유치해달라고 주민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의원을 찾아가면 꼭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을 찾아가야 되냐고. 근데 그 지역 의원이 반대면 어떡할 건데요? 예? 반대면 어떡할 건데? 그럼 뜻이 맞는 의원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역의 문제라 할지라도. 자, 이런 의미에서도 소선거구제는 틀린 거예요. 그 지역 의원이랑 그 지역 주민 의견이랑 안 맞으면 누굴 찾아가야 되냐고요. 그 지역에 관한 일인데도. 그렇기 때문에 한 지역에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게 당연히 주민 입장에서도 좋은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 입장에서 또 생각해 보시라고. 그 지역 내에서 그 지역에 관련된 일인데 주민들 의견이 많이 달라요. 그러면 그 주민들의 다양성을 대변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 2인 선거구다. 그러면 그 둘이서 담합을 해서 뭘 처리를 해버리던가 아니면 그냥 1대1이에요. 그럼 1대1이면 그냥 뭐야,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외나무 다리 위에서 염소 2마리 만난 거 아닙니까? 해결이나 절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원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지역구 입장에서도 대표자는 3명 이상인 게 맞고, 그 다음에 풀뿌리 활동은, 자, 예를 들면 특히나 대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 네? 뭐, 도로 하나 건너면은 구의원 달라지고 막 이러잖아요. 시의원 달라지고 이러잖아요. 뭐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 구역마다.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과 통신이 덜 발달했을 때, 그때 편의를 위해서 지리적인 걸 보고 잘라가지고 의원을 대표자를 뽑았던 것이 옛날 시대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의원의 활동 지역구가 작아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는 겁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의원의 어떤 파워 이런 거 약해져요. 왜? 동네로 들어가 버리니까. 의원은 의회에서 시정을 이끌어 나가고 단체장을 감시 견제하고 견인해야 될 책무가 있어요. 근데 스스로 시군구 의원이 동의원으로 전락하는 이런 모델로 어떻게 제대로 된 지방의회를 만들겠습니까? 이렇게 지방의회가 된 거 동네 대표자를 밝히는 주민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 풀뿌리의 진짜 그 주민자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조직이나 주민참여제도를 통해서 또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의원이 해야 될 일은 의원이 무슨 동네 동장이나 주민자치회장처럼 통장처럼 그렇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가 제대로 일어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고, 또 시가 단체장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견제하고 질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의원의 임무입니다. 그러면 뭐 동네마다 의원이 한 명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뭔 상관이냐고, 그게. 그렇게 지역구 쪼개놓은 것도 편의상 쪼개놓은 건데 그걸 더 쪼개놓자고 할 필요가 없다고요. 또 하나 제가 사례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의원 시작할 때 제 지역구에 사시는 분이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찾아오시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틈에 선거부터 안 찾아오시고
제가 단체 문자를 발송을 해도 그분은 이제 단체 문자 받을 때마다 수고하시네요. 혹은 또 이런 게 또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언젠가부터 아무 말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나?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안 드는 걸 했나? 뭔가를 갖고 실망을 하셨나? 요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양포동이란 동네, 제 지역구 옆에 있는 그 동네로 이사를 가셨어요. 이사를 가시니까 나 지역구 의원 바뀌었네 하고 지레 그냥 연락이 안 된 겁니다. 이게 그 이사 가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재선 도전할 때, 제가 재선 도전할 때 저한테 표를 못 주시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선거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활동의 문제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 한 동네에서, 한 구역에서 오랫동안 터잡고 사시는 분이 얼마나 있냐고요. 당장에 저만 해도 제가 작년 5월에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 오기 전이랑 후랑 국회의원이 바뀌었어요. 시의원, 구의원이 바뀐 수준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바뀌었어요. 국회의원이. 은평, 을에서 갑으로 왔나 내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멀리 온 것도 아니에요, 이사를. 근데 구역 자체가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만 더 움직여도 제가 길 하나만 건너도 여기 담당 구의원이 바뀌어요. 지역구 구의원이. 이 맞아요, 이게? 요즘 세상에 이게 맞는 모델입니까? 그래서 좀 넓게 뽑아야 됩니다. 넓게 여러 명 뽑아야 돼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뭐 한 5인 선거구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지금의 선출 방식을 또 바꿔야 됩니다. 지금의 한국 기초의원 중선거구에 문제가 있다면 후보 한 명만 뽑게 돼 있죠.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당은 후보를 2명, 만약에 뭐 2인, 3인 선거구라 칩시다. 그러면 3명 내가지고 3명 당선시키면 제일 좋죠. 근데 3명을 내게 되면 표밭이 쪼개질 거 아니에요. 그 당의 정당 지지층 표밭이. 그 잘못 쪼개졌다가 반사이득을 다른 당에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요거 때문에 특히 거대 정당 입장에서 고민이 드는 부분은 후보를 몇 명 내야 될까? 요 부분에서 고민을 한다고요. 2인 선거구에서 1명 낼까, 2명 낼까? 3인 선거구 가면 1명 내긴 좀 적고 2명 아니면 3명 내야 되는 거죠. 근데 2명 낼까, 3명 낼까? 이걸 또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정당 지지율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받는 게 있는데 후보를 몇 명 내느냐에 따라서 어부지리를 상대방한테 안겨다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2명, 3명 내가지고 3명 다 당선시킬 수도 있는데 2명만 내가지고 1명을 놓치는 경우, 뭐 혹은 2인 선거구에 2명 내가지고 2명 다 당선시킬 수도 있는데 잘못하다가 둘 다 떨어지거나 뭐 하여튼 그렇게 될까봐 겁나가지고 1명만 내가지고 한 석을 스스로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거꾸로 그냥 1명만 냈으면 그 1명 되는 건데 2명,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제가 겪었던 건데, 제가 출마한 지역구에 한나라당이 후보로 3명 냈었거든요. 2명만 냈으면 2명 다 당선됐습니다. 근데 3명 냈다가 1명만 당선됐어요. 이거 완전 약간 복불복의 성격이 있어요. 근데 이게 특히 선거구를 막 한 선거구에 10명씩 뽑는다 이렇게 되면은 표가 잘게 쪼개질 거 아닙니까? 후보별로. 거대 정당의 경우는 특히. 그러면 이 거의 복불복 수준에서, 그러니까 현재 제도의 문제가 뭐냐면 개인별 득표만 쳐요. 그래서 순위를 쫙 가린 다음에 뭐 3인 선거구면 3등까지, 2인 선거구면 2등까지 이렇게 자르거든요. 요거는 5인 선거구까지는 어느 정도 용납을 할 수 있는데 좀 그 이상으로 뽑을 경우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당별 지지율부터 먼저 합산하는 쪽으로. 그래서 그 정당의 후보가 몇 명이 나왔던 간에 그 후보들이, 같은 당의 후보들이 얻은 득표의 총합을 먼저 따지는 거죠.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후보를 안 찍고 내가 3인당 지지자다. 근데 3인당에 누가 되든 상관없고 3인당에 누가 더 내가 한 표를 던질 수 있을 만큼 나은 인물을 가릴 수가 없다. 이러면 그냥 후보들 다 제끼고 3인당 당명 옆에다가 찍으면 됩니다. 그런 거. 인물을 선택하지 않고 당만 택한 거. 이걸 다 더해서 정당의 득표를 합산을 해서 각 정당이 몇 퍼센트를 얻었느냐에 따라서 그 정당별로 의석을 먼저 배분하는 거죠. 그렇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정당 내에서 개인별 득표가 뛰어난 순서부터 해가지고 당락을 가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수민당이 있는데 수민당이 한 선거구에 10명인 지역구에 후보를 냈어요. 한 5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한 20%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수민당이 한 2석은 가져가죠. 최소. 2석 받았다 칩시다. 그럼 후보가 5명인데 2석 누구한테 줄 거냐? 후보별, 개인별 득표에서 1, 2위, 당내 1, 2위 한 사람한테 주면 되는 거죠. 요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많이 확산되어 있는 선거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야말로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선거제도다.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당장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기초의원 선거구의 경우는 한 5인 초과로 넘어갈 정도로 선출 인원이 많아지면 비례대표식, 이게 바로 비례대표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비례대표에 대한 개념도 잘못 잡힌 사람들이 많은데 비례대표는 내가 찍을 수 없는 거잖아. 그거는 폐쇄형 비례대표라고 해서 정당한테만 기표할 수 있는 게 폐쇄형 비례대표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후보는 선택 못하고 정당만 투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고 지역구가 없는 셈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네덜란드의 경우는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지만 어떤 정당에 기표를 할 때에 그에 겸해서 어떤 인물에게, 정당 소속 어떤 인물에게 기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당의 한 표도 되고 특정 인물의 한 표도 되고 해서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선거예요, 오히려. 자, 이렇게 되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지역구 정당 투표 두 장으로 실시하는 건 없어집니다. 한 장으로 다 끝나는 거죠. 요게 거대 정당한테 좀 이점도 있어요. 거대 정당한테 어떤 이점이 있냐면, 투표용지 2장으로 나눠서 찍는 선거제도의 경우는 지역구는 거대 정당으로 쏠립니다. 근데 소수정당 쪽에 비례대표는 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독일식 제도 같은 경우는 그 비례대표가 그 정당의 지지율로 인정이 돼서 의석을 가르는데 그 비율만큼 가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거대 정당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한 명이 2개 투표용지를 쥐는 제도가 아니라 그냥 1개의 투표용지 안에서 지지 정당과 지지 후보에게 모두 기표하도록 한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거대 정당이 소수 정당 쪽으로 이렇게 지지를 내주는 현상이 좀 완화돼요. 예, 그래서 거대 정당 입장에서도 중대선거구 더하기 비례대표,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에서의 비례대표가 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럼 소수 정당은 뭐가 이점이 있느냐? 원래 받던 지지율을 그대로 받는다 쳐도 그 지지율에 맞게 의석을 가져갈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의석은 늘어나는 거죠. 예, 양쪽 간에 어느 정도 균형선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한국의 거대 정당은 그것조차도 이제 원래 받던 거의 의석보단 줄어드니까 어쨌든 그걸 또 계속 막으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어디가 더 옳은 정당이냐 가늠할 때 공정하고 비례적인 선거제도를 또 어디가 추구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5인 초과 선거구의 경우는 그냥 인물별 득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정당별 득표를 1차로 따져야 된다 말씀드렸죠. 5인 이하일 경우는 아일랜드식 투표가 있습니다. 아일랜드식 투표는 이거 선호투표가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뭐 1순위부터 몇 순위까지 찍을 수가 있고, 요게 또 특별한 게 같은 정당의 후보만 여러 명 뭐 1, 2, 3순위 이렇게 찍지 않아도 됩니다. 요거는 조금 복잡해요. 요게 개표 방식이 복잡한데, 근데 무슨 이상한 묘를 부리는 선거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일랜드식 선거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예, 일단은 한국의 기초의원 선거, 지금 민주당이 늦게 추진해서 문제일 뿐이지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3 내지 5인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민주당이 얘기하기 전에 정의당이라든지 한국의 개혁적 시민단체들이 먼저 얘기하던 거였다라고 하는 거, 지금 이거 막아서고 있는 국민의힘에게 논리가 아주 딸린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요번에 선거법을 개정하지 못한다면 각 광역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광역의회 절대다수는 대구 경북을 빼고는 전부가 민주당이 다수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광역의회에서 2인 선거구를 없애거나 뭐 이게 하다 보면 기술적으로 없애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신에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선거구 획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렸던 것은 2인 선거구는 안 된다, 없애야 된다, 이것이었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고, 선거제도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좀 지쳐요. 제가 선거제도에 대해서 저한테 들어오는 무슨 반론이랍시고 들어오는 것들 있죠. 다 제가 겪었던 겁니다.
몇 번을 겪는 거야 도대체. 예? 그래도 제가 쉬지 않고 답변하고 반박, 재반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수라발랄타.